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커스 2017년도 국가직 9급 문제풀이를 맡게 된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저희 국가직 문제에 대한 한번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러한 출제 경향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보신다고 한다면 어법, 비문학, 문학, 골고루 출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 2016년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이시죠?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문제와 한 6, 7문제 항상 출제됐기 때문에 어법은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문학이 어려웠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문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어법 위주로 공부하셨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당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가 되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휘라고 써져 있는데 한자 성어, 고유어 이런 부분이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한자의 한글 부분을 주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한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를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 한자가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자 부분을 갖다가 내가 나중에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자를 갖다가 등한시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한자라고 하는 이 네 문제가 한자와 고유어 이 부분에서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비문학이 지금 두 문제예요. 작년에 여기 보이시죠? 2015년도에 지금 비문학 8문제까지 간데 5문제였고요. 두 문제예요. 그럼 비문학이 점점 적어진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비문학이 언제 또 다시 5문제, 6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요번에 출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하,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구나. 한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문학, 비문학 이거 어법에 비해서 뒤로 밀면 안 되는구나. 어법만을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가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는 어법 부분이 국가직보다 약간 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법을 또 등한시해가지고 요거만 됐어 하고 비문학이나 문학 쪽으로만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골고루 공부하는 거에다가 한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요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는요. 문학이 강화됨과 동시에 수능형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지식형으로 내가 외워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기보다는 요 지문을 읽고 내가 추측하고 예상하는 그런 출제 경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을 많이 따라가는구나. 다시 말해서 지문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고 이런 쪽의 문제 성향을 그런 쪽에 비문학, 그런 쪽에 문학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한 부분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법만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학과 비문학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지식형, 다시 말해서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추론하고 비판하는 그런 유형의 공부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번 2017년도 국가직 9급의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네,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구지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하.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런 얘기죠. 거부가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호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내놔라. 그래서 명령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구워 먹어버리겠다. 위협하고 협박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랑 가장 관련된 거 답 3번 되겠죠. 그쵸? 호명한다는 거는 주위의 분위기를 갖다가 호명함으로써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요구하고 조건을 걸고 위협하는 겁니다. 답 3번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여기 문학입니다. 문학이고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문학작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보다는요. 시를 읽고서는 그대로 우리가 추측하면 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는가.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면서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슬픔도 퍼다 버린대요. 내가 삽을 씻으면서 퍼다 버려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뭔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얘가 노동의 생활을 살아왔다는 거죠. 노동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름문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간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 희망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대로 소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의리를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가 삽을 심는다. 심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간다. 나와 있습니다. 3번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해지는 강가의 풍경이 아니라 지금 노동자의 삶으로서의 그 서글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진짜 객관적인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노을이 지는지 이런 표현들을 쓴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풍경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3번이요. 전국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이렇게 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보시면 아시죠?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한 번도 주먹 속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먹 속에 넣어주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말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저를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 넣어주시면 제가 제 주머니 속에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하는 송곳처럼 딱 튀어나와서 저의 재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답 몇 번? 2번입니다. 낭중지추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성 왔어요. 2번 한자성어 잘 보세요. 뭐예요? 안 줬다고요. 한글 안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글을 안 보고도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는 말 귀에 동풍이 흘러간다.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것은 멍 옆에 간다고 한다면 검은 것이 묻는다 라고 하는 거죠. 나쁜 친구 옆에 가면 나쁜 물이 들게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 2번 됩니다. 4번 가겠습니다. 여기서의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의 현대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방이 어두워지다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고랑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발이라도 삐었는지 신음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영다리가 달려들어가가지고 백화를 업었는데 처음에 싫다고 그랬죠. 근데 업히면서 뭐라 그래요? 무겁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 왜? 옛날에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난다. 대전에서의 옥자는 영다리가 좋아했던 첫사랑. 이런 거예요. 거기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맞죠? 여기 통해서 고랑이 빠져가지고 다리 다친 거잖아요. 두 번째, 영다리는 대전에서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그쵸? 다음에 3번 아니에요. 2번입니다.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등에 업힌 백화는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 옥자 떠올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백화는 처음에는 싫어했으나 나중에는 그대로 엎여 있으니까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맞습니다. 답 2번입니다.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저 다음 5번 되겠습니다. 밑줄 칠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고치다, 시계를 고치다, 고장난 것을 갖다 고치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 너무 작죠? 고장난 것, 고장난 물건을 갖다가 다시 고치다의 뜻으로서는 3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것을 손질하다. 본래의 것을 손질하다라는 뜻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손질해서 다시 쓰다. 손질해서 새롭게 뭔가 고쳐진 거를 쓴다라는 거죠. 손질하다고 얘는 고장난 거예요. 다르죠?
상호를 우리말로 고치다, 이름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국민 생활에 불편해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라고 그랬어요. 법을 고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뭐 다르게 고치는 거, 개선하는 거, 개정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망스럽게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희망스럽다. 답 1번이에요. 답 1번입니다. 고유어죠. 반드시 이 부분에서 당락이 굉장히 많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유어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 포인트예요. 지금 많은 경우에 지방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한자 고유어는 거의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희망스럽다는 답 1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잘 몰라요. 그랬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는다. 여간 뭐뭐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간 뒤에는 부정이 오겠죠.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쵸? 여간 생기 있고 시원스럽지 않아? 이렇지는 않겠죠. 여간 뭐뭐하지 않고 놀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부정적인 뜻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되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다 부정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는 그 뜻을 어휘를 외워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 1번입니다. 7번 가요. 접두사가 한자어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을 갖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이 강자 같은 건 다 강할 강자죠. 강할 강자를 써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강행군, 강타작, 강염기, 염기가 진하다라는 뜻이겠어. 여기 둘 다 강하다의 뜻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강기침의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같은 건 말은 이런 뜻이죠. 말은 그쵸? 물기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물기가 없다라는 거죠. 강기침. 그래서 막 이런 것들.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침을 하는데 불구하고선 굉장히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침, 그런 소리들. 마른 기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요. 접두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파생어인지 이게 합성어인지 이게 단일어인지 이런 쪽의 것들. 파생어 여부. 접두사가 붙었을 때 파생어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번에 출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파생어가 만들어졌는데 접두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미 다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 접두사 중에서 한짝에 고유어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접두사 부분을 공부할 때도 요거는 한자어로 만들어진 접두사야. 얘는 고유어로 만들어진 접두사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8번이요.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랬을 때 제가 이거 막 소리 높여 말씀드렸었어요. 오래되어 부른 국수는 맛이 없다. 그쵸? 근데 불구하고 뭐예요? 국수가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가 불다 이런 것은 뭐가 기본형이에요? 붓다죠. 그쵸? 라면이 붓다, 붓고 부르니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리을로 변하는 거예요. 왜? 디귿불규칙이니까. 걷고 걸어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에요. 그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다 라고 하는 거에서 가니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리을 탈락의 조건이 되죠. 그쵸? 왜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보시오 나라보시오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었을 때는 리을이 탈락된다. 가니 맞네요. 그 다음에 일렀다 이르다죠? 이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르다 같은 거는 불규칙이죠. 불규칙 쪽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 앞에 리을 뒤에 리을 주니까 일렀다 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이거 정말 나온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그쵸? 들르다 틀려요. 들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들르었다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불규칙 아니네요. 얘는 의가 되겠죠? 탈락 요렇게 되는 겁니다. 탈락해서 들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요 2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불규칙 사항들 단어들 나왔습니다. 답 2번. 9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중국인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현대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일주일쯤에 한 번쯤 돼지고기 방근 이것을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보내며 매번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두면 애라고 조금 주냐고 말해라. 그리고 비계 말고 살려주세요를 해라. 계속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의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를 조금 잘못 받아온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랬더니 갔어요. 가자마자 푸굴간을 들리자마자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호랍이 중국인이 고기를 말았다. 길게 뻗은 수염의 길을 호랍이 중국인이 고기를 말았다. 근데 애라고 조금 주세요? 지금 뭐 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고기 주세요 하고 자르는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뭐라 하는 거야?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랬어요. 키가 작아서 발도 좀 간질이 진열 때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넣는 거와 동시에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면서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잖아요. 어린아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인이 그걸 보면서 멀뚱하게 뚱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또 놀래가지고 어머니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뭐라 그랬어요? 고기도 달래요. 고기도 달래요. 빨리빨리 말했죠. 그랬더니 중국인이 그때쯤 알아듣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이건 뭐예요? 아이의 이 당돌한 행동, 당돌한 말투, 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우습게라기보다는 아이를 굉장히 아이고 우리 애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긍정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맞죠? 어머니가 당부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아까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보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이한테 주의 주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것들 다 손해보기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져올 것은 제대로 갖고 오길 원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3번 시간적 배경의 특징과 공간적 배경 이 배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별로 그렇게 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국인 거리라는 게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요거에서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 3번입니다. 나의 말에 대해서 푸주간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당고랑 말에 대해서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답 3번. 10번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은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아니야. 생각이 더 크고 말이라는 건 작은 거야.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봤더니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랬죠. 근데 여기 4번 보세요.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비문학은 정말 너무나도 쉬웠던 비문학입니다. 여러분 답은 4번 됩니다. 위에 것들은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 때문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근데 바다가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어요. 나비한테 무밭이라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세계인가? 이상 세계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비를 힘들게 만드는 곳이 바로 바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다는 뭐가 될 거예요? 냉혹한 현실, 아니면은 냉혹한 사회,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세상이 어떤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흰나비는 이 냉혹한 사회가 어떤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세계인가 하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힘겨운 것들, 시련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나비가 지금 공주처럼 지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연약한 존재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 이런 것들을 얘기해줍니다.
그쵸? 다음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짜리 실이다. 어쨌든 뭔가가 실이다. 뭐는 별로 안 좋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3월달 바다 춥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새파랗다 모두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 공주를 갖다 지금 부정으로 봐요? 아니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 근데 불구하고 세상의 시련에 당해가지고 우리가 불쌍하게 보는 존재지 방관자적이고 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답 2번 됩니다.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몰라가지고 내려갔다가 물결에 쫄았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절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청무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맞죠?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 라고 그랬으니까 바다랑 대립되는 거죠. 좋은 곳인 줄 알고 갔다가 너무나도 힘든 곳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답은 2번 됩니다. 12번입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학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아무리 문학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표적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그런 작품들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어떤 시기에 풍속이나 세태의 한 장면을 그리는 소설을 갖다가 세태소설이라고 한다. 어떤 시기를 보여준다. 세태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오케이.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봤더니 기억. 개찰구 앞에 2명의 사내가 서 있다. 개찰구 앞에 2명의 사내가 서 있다. 근데 그들을 봤더니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부로코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금광이에요. 그래서 금광 부로코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황금강 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다. 한숨이 새어나온다라는 것은 이 금강 부로코와 황금강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황금강 시대예요. 물질만능주의 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들 무직자들이 다 뭐 한다는 거야. 금강으로 뛰어드는 거야. 일확천금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에 그쪽으로 다 같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사회를 뛰어들고 있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봤더니 뭐라냐면 구보 씨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와, 문인들이라고 한다는 예술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 끼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요.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에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과 황금의 매력 그것들을 구본을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창작을 위해서 광산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도의 금광열은 금광을 막 추구하는 그런 열기는 오히려 이쪽이 더 있더라. 이랬죠.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여기 최고층이라든가 총독부 청사라든가 이쪽에서 황금열이 더 있는 것 같다. 금광열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세태의 당면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맞죠? 개찰구요. 개찰구 앞에 금강 브로커들이 막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죠. 그쵸? 금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공간인 겁니다. 니은 적극성을 지닌 존재로 서술자 예찬의 대상이다. 뭐가요? 금강 브로커가요? 아니요. 한숨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 황금강 시대 이거는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 맞죠? 4번 서술자가 금강열이 고조되어 있는 거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맞죠? 이게 금강열이 가장 고도화된 거는 이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이요. 여기가 이게 유충열전이라는 거죠. 고전인데 불구하고서는 이런 작품으로 나오게 됐네요. 여태까지 고전이란 작품들이 많이 나온 것은 판소리개 소설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좀 아셔야 되는 작품이지만 문학 작품 많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새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문학에 대한 그 범위를 좀 더 넓히셔가지고 많은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이요. 여기 보시면은 빌었어요.
빌었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중에 백발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을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제사에 그쪽에 써져 있던 제사밥을 모두 다 흠양하더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겠죠. 누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백발신령들이 나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루는 꿈을 얻으니 천상에서 오운이 영롱하고 오색 구름이 막 내려오고 이러니 성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서 성관 신선이잖아요. 한 명의 신선이 청룡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옥루 잔치에 익성과 대전환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봤더니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성관이었어요. 나는 신선이었어요. 근데 익성이 무도에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취재해서 다른 방으로 귀행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 갖다가 열받아 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백옥루 잔치에서 익성과 대전하다 많이 한 번 크게 싸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침을 당했죠. 옥황상제한테 죄를 얻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침을 얻었다고요. 어디 갈지 모르다가 당신들 부인 댁으로 지시하였길래 내가 여기 왔으니까 부인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나를 잘 보호해달라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간 방송하면서 청룡을 그 오색구름간에 방송하면서 풀어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놔주면서 이루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풍진! 속세에서의 힘겨운 어떤 어려운 시련, 고난 이런 거 당할 때예요. 그런 거 당할 때 너를 찾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련 같은 거 당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겠죠? 그 시련 당할 때, 이 속세 안에서 시련 당할 때 너를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쪽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1번 길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신령들이 제사밥을 먹었다는 건 길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이 꾼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부인이 꿈꾼 거 맞죠? 아까 말했잖아요. 한 명의 신선이 찾아와 청룡을 태고 내려와 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다음 성관이 인간 세상에 귀영하게 되는 그런 얘기이다. 맞아요. 여기서 봤으니 누구랑 지금 화가를 싸웠대요. 익성과 싸움으로 해가 돼가지고 귀향을 오게 된 것이다. 남한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속세에서 큰일이 벌어질 때 시련 고난을 부를 때 너를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천상세계로 복귀한다는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제가 이래저래 써놨지만 얘는 솔직히 말해서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묘사, 서사, 논증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요 한자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제목적인 부분이 있죠. 아니면 용어적인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외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거요. 말씀설, 밝은 명이고요. 그다음에 묘사, 백길사자 들어갑니다. 백길사자요. 베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사라고 하는 거는 일의 줄거리를 쓰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뒤에서 뒤로 이렇게 순서가 있죠. 차례 서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논증이라고 하는 건 증거, 증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게끔 그걸 근거로 해서 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까지요. 답 1번 됩니다. 한자였네요. 1번입니다. 15번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이 맞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얘도 참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정말 수십 번 말했어요. 이거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생각할 수 있는 게 잠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잠갔다 이거고요. 여기 처음부터 보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히읗이라고 하는 건 뒤에 모음 어미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탈락 나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얘 어떻게 돼요? 넉넉하지 못하다죠.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자가 나오면. 다시요. 하자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빼내겠습니다. 하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확인하기로 했죠? 하의 앞에 받침. 이 하 앞에 받침이 이거일 때는 우리는 하를 없애고 뭐로가 그랬어요? 하를 없애고 받침이 니은, 니을, 미음, 이응일 때는 하를 없애고 뒤를 갖다가 거센 소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하 앞에 나라 마음 울림소리가 아닐 때 위를 제외하고 나올 때는 그냥 거센 소리가 아니라 예사 소리 그대로 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할게요. 지금 나온 거요. 넉넉하지. 이렇게 나왔죠? 하
앞에 나라 마음이 아니네요. 하 지우고 그대로요. 넉넉지. 그쵸? 그러면 위에 거 할까요?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말할게요. 생각하지 못했다. 하 앞에 똑같네요. 이거 하면 되겠다. 생각건대 이렇게 할게요. 생각하건대 여기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간편하게 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간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하 앞에 니은 나왔죠? 얘를 지우고 간편케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넉넉지가 됩니다. 넉넉지. 그 다음에 얘는 있다, 있고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서가 나오지 여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답 3번. 16번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심화반에서 설명 막 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25자 안의 글자에는 순경은 비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경은 비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맞죠? 이거는 문자의 운용 부분에서 이렇게 비읍 아래에 이응자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갔지 글자, 기본 글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세 훈민정음 창제에서의 가장 기본형의 문제였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중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훈민정음 창제랑 관련된 문제들 글자가 어떻게 창제되는지 25, 28글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순경 비읍은 28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7번이요. 이 띄어쓰기요. 제가 이거 뭐 했었냐면요. 우리가 라이브 특강으로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으면 한밤중이요. 뭐 해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밤중, 은연중, 무의식중 이것들 있죠? 이거 붙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했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답 4번이죠. 답 4번이죠. 그쵸?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잘 안 돼. 이거요. 잘 돼. 안 돼. 이거는요. 잘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붙여쓰기 해야죠. 그쵸? 그래서 얘는 붙여쓰기로 이것도 제가 띄어쓰기 할 때 전전에 라이브 특강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시간 만에 띄어야 되죠? 그 다음 요거에서 틀리신 분들 있어요. 왜요? 대로만큼 분 때문에. 얘가 조사냐고요?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근데 불구하고 잘 보셔야죠. 이게 잘하에다가 리을 분 덜어. 얘가 뭐예요? 어미예요. 얘가 어미예요, 여러분. 붙여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로만큼 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미 형태를 이렇게 싹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에서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미 형태 이런 것들도 좀 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얘가 확실하게 아신다고 한다면은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하고 헷갈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 4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도금이 모두 바른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도금이 모두 바른 것은 됐죠? 그랬을 때 답은 1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자결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거 좀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쵸? 우리가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결로 나오는 거고요. 형극이고 오한이고 이렇습니다. 통찰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단어 같은 경우에서 한자거든요. 이거 도금이 2개로 쓰이는 도금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정말 얘 진짜 많이 나오는 한자였고요. 한자였고요. 통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자였습니다. 모순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파탄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한자어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법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운이라는 부분을 배웁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맞죠? 그 첫
수업한 부분에 첫 번째 시간 정도에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부분이에요. 니은, 미음, 이응, 얘네 같은 건 유음이 아니죠. 유음은 뭐밖에 없어요. 유음이라는 건 리을이죠. 얘네는 다 비음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수업했을 때 뭐라 했으면은 얘네 두 개가 자음이잖아요, 여러분.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이 유음인지 마찰음인지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바다, 조개, 흥.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바다 쪽에 흥, 그 다음에 만날, 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 했었냐면 요게 파열, 요게 파찰, 그 다음에 얘가 마찰 막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 그 다음에 유, 비유, 비음, 유음 해가지고 쭉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요 라인에 들어간 것들 그대로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마찰, 얘가 비음, 맞죠? 얘가 유음, 맞죠? 요렇게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왜요? 여기는 안 울림, 여기는 울림. 바다 쪽에 이거 넣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만날 띄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래 3, 4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보시면은 외울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이요. 20번 가겠습니다. 내용 전개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뭐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에서 가 부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는 첫 번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를 읽었더니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것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이것저것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이것저것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 가야죠. 뭐예요? 저것은 이것에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저것 그대로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내용하고 비슷한 것들이 그대로 오셔야죠. 그래서 나가오는 게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이것과 저것은 저 해시가 말하는 방생이설이다. 해시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문단의 맨 끝에 있는 게 그 다음 문단에 첫 번째로 나오면 너무나도 좋더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해시가 말아두시. 그러면 가, 나, 라.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마무리 정리. 이것이고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들이 없다는 말인가?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한다고 한다면 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서는 연결되는 단어를 가지고 나열하면 내용 순서 문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해설에 대한 2017년도 국가직 대비의 해설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